교과 수학을 잘하려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머리, 엉덩이, 가슴. 오늘은 머리에 초점을 맞춰서 하겠습니다. 맨 끝에 가슴 조금만 할게요. 자, 교과 수학에서 필요한 최종 목표, 수능 또는 내신이겠죠. 일단 수능만 가지고 하겠습니다. 수능 출제 기관이 어디냐면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에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거기서 2024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학습반매 안내라는 책자를 공표했습니다.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시면 나옵니다. 해마다 있고요. 2024학년도 가장 최신 거죠. 학습 방법 안내에서 국어 영역, 수학 영역, 과학 영역 이런 식으로 영역별로 안내를 해놨어요. 자세한 설명이 있습니다. 보시면 도움되고요. 초등학생 학부모님이라도 보시면은 가늠하시는데 도움이 됩니다. 저번 설명에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수능을 대부분의 전국 전교 1등이 2등급 상위 11%를 채 못 받습니다. 그만큼 수능이 어렵기도 하고 변별력도 큰데요. 그리고 입시에서 수능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요. 자, 그거를 주관하는 기관입니다. 출제 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대학 수학능력시험 수학 영역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요. 수학의 기본 개념, 원리, 법칙을 이해하고 적용하여서 계산, 추론, 문제 해결하는 능력을 평가하겠대요. 그래서 대학 교육을 받는데 필요한 수학적 사고력을 측정하는 시험이랍니다. 수학적 사고력을 측정하는 시험. 어떻게? 배운 지식을 이해해서 적용하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하겠대요. 조금 더 자세히 볼게요. 자, 거기 내용을 그대로 캡처했습니다. 지금 글자가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제가 읽어 드릴게요. 수학적 사고력은 크게 계산 능력, 이해 능력, 추론 능력, 문제 해결 능력으로 구분된다. 계산 능력, 이해 능력, 그 다음에 너무 길어서 제가 그 다음에 캡처했습니다. 추론 능력, 문제 해결 능력 이렇게 있어요. 막 글자가 많은데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 제가 조금 크게 타이핑을 쳤어요. 한번 보실까요? 자, 계산 능력은 연산의 기본 법칙이나 성질을 적용하여 주어진 식을 간단히 하는 능력. 그 다음에 수학의 기본적인 공식이나 계산법을 적용하는 능력. 수학의 전형적인 풀이 절차를 적용하는 능력. 요게 기본 예제입니다. 기본 예제. 대표 문제라고도 하고요. 필수 예제라고도 하고 다양하게 부릅니다. 그런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기본 예제라고 불러요. 우리가 흔히 개념 원리 할 때 개념 원리에다가 기본 예제까지를 예산 능력에 집어넣네요. 자, 그 다음 이해 능력. 이해 능력은 문제에 주어진 수학적인 용어, 기호, 식, 그래프, 표의 의미와 성질을 알고 적용하는 능력. 알고 적용하는 거예요. 알고 이해죠. 다음, 주어진 문제와 관련된 수학적 개념을 파악하고 적용하는 능력. 문제가 주어졌는데 이게 주소가 어디냐, 어떤 개념이 쓰이느냐를 아는 능력이에요. 또 교과서에 나오는 기본 예제나 정형화된 응용 문제, 요게 정석에서는 기본, 필수 이런 단어가 붙었고 센에서는 대표 이렇게 이름이 붙어 있어요. 자, 그래서 센 기준으로 하면은 센 B 단계가 기본 예제랑 정형화된 응용 문제입니다. 정석에서는 정확하게 구분되지는 않아요. 연습 문제에 심화 문제가 섞여 있거든요. 특히 실력 정석은 더 그런데요. 명확하게 딱 구분된 거는 센 같은 문제 기본서예요. RPM이니 센이니 이런 책들. 초등학교라면 응용이란 단어가 붙은 문제집까지요. 디딤돌 응용, 응용 해결의 법칙 같은 응용자가 붙은 애들. 초등 같으면 무슨 응용이에요. 응용. 여기까지가 사실은 개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주어진 문제 상황을 수학적으로 표현하는 능력, 수학적 표현을 다른 표현으로 바꾸어 표현하는 능력, 이런 거를 이해 능력이라고 합니다. 요 이해 능력까지 하면 2등급이 가능해요. 상위 11%.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건데 좀 이따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조금 더 나갑니다. 이제
추론 능력. 계산 능력, 이해 능력, 추론 능력 세 번째입니다. 나열하기, 세어보기, 관찰 등을 통해 뭐를 하냐면 문제 해결의 핵심 원리를 발견하는 능력. 이게 발상력이다. 발상,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거예요. 발상,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발상. 유추. 지금 하는 게 나열하기, 세어보기, 관찰은 주로 실험이에요. 실험하기. 실험해서 관찰해서 문제에 필요한 법을 떠올리는 거고요. 또 중요한 건 유추. 이것도 똑같습니다. 문제 해결의 핵심 원리를 발견하는 능력, 발상이죠. 그 외에 다른 추론들이 있습니다. 뭐 수능 해보신 기억나면은 개념 원리 법칙을 이용하여 주어진 명제의 참견짓을 판별하는 능력, 주어진 정의, 문제를 하나 정의를 줘요. 뭐라고 처음 보는 정의를 줘요. 근데 그 정의를 이해해서 참인 성질을 이끌어내는 능력. 이게 수학적 독해력이에요. 독해력입니다. 이거는 독해력. 이게 문과 독해력 또는 언어 독해력하고 다른 수학 독해력입니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닥 중요하진 않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문제 해결의 핵심 원리를 발견하는 능력, 발상하는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능력입니다. 요거까지 하면 1등급이 가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문제 해결 능력입니다. 문제 해결 능력. 문제가 간단한 기본 예나 정형화된 응용 문제는 그냥 기억으로 풀어요. 조금 유추해가지고 풀어요. 그래서 기억 아니면 유추 정도로 풀어야 되는데 더 어려운 문제는 개념 원리 법칙이 2개 이상이 중첩된 거예요. 복합된 거예요. 그래서 얘를 쪼개야 됩니다. 쪼개서 얘는 요러한 개념이나 원리 또는 대표 문제, 기본 예제, 정형화된 응용 문제가 이렇게 몇 개가 연결된 거구나 라고 관련성을 파악하고 그래서 종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에요. 우리가 문제가 어렵다 쉽다를 나누는 기준이 여러 개 있을 수 있는데 교과 수학, 최고봉이 수능 킬러 문제 요 수준에서 어렵다 쉽다는 대표적인 개념 원리가 몇 개 연결됐느냐를 기준으로 나눠도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개념이 3개가 종합된 문제하고 4개가 종합된 문제, 5개가 종합된 문제 비교하면은 개념이 많이 쓰인 문제일수록 어렵습니다. 아니면 2단계 이상의 사고 과정을 거쳐야 돼요. 조금 다르긴 한데 뭐 지금 이 이야기를 길게 하는 건 안 맞을 것 같아요. 자, 문제 해결 능력을 하는 거는 얘는 극상위권 1% 안에 들어갈 때 필요한 능력이에요. 조금 더 정리할게요. 수능 출제기간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평가원에서 뭐라고 하느냐면 수능은 수학적 사고력을 측정한다. 그러면서 수학적 사고력은 4개, 계산 능력, 이해 능력, 추론 능력, 문제 해결 능력 4개로 나눌 수 있다 하면서 그 각각이 뭔지를 좀 자세히 설명했어요. 자, 그거를 조금 더 나눕니다. 자, 요거는 계산력 기준입니다. 실행 능력이죠. 요거를 딸딸딸하고 실수만 잡아서는 잘해야 3등급 24%입니다. 상위 24%. 나쁘진 않지만 아쉽죠. 그 다음에 개념 원리 대표 이용. 아까 이해 능력에 나왔던 내용들이에요. 정형화된 응용 문제까지. 그러니까 우리 무슨 응용. 센수학 기준 가면 센수학 B스텝. C스텝은 아니에요. B까지. 그거를 완벽하게 완전 학습하면 2등급 상위 12%가 가능해요. 그런데 거기서 조금 더 나가서 아이디어를 떠올릴 수 있게 문제를 이해하고 분석해서 내가 배운 뭐랑 관련이 있지? 이건 이 개념하고 관련이 있는 거구나. 그런 거를 분석하는 문제를 이해해서 분석하고 이해하는 거 요거를 잘하면 상위 11%, 상위 4%, 1등급이 가능합니다. 얘는 11% 2등급, 얘는 24% 3등급. 아까 요 이해 능력입니다. 이해.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게 이해 능력이고요. 얘는 유추 능력입니다. 얘는 유추 능력. 거기서 더 나가서 4%가 아니고 1% 안에 들고 싶다. 킬러 문제까지 풀고 싶다. 또는 중킬러 문제를 풀고 싶다. 하면은 이 발상, 문제 해결의 아이디어를 떠올릴 수 있어야 돼요. 요거는 문제 해결력까지 해야 됩니다. 문제 해결력. 수능 출제 기간인 한국교육과정
평가원 공식 문서를 가지고 비교해 드렸습니다. 계산력 하면 3등급, 이해 능력, 대표 개념 원리, 대표 문제, 정형적인 응용 문제까지 하면 2등급, 상위 11%. 센서 B까지만 하면 2등급 돼요. 그 다음 1등급 상위 4%까지 가려면 유추 능력까지 돼야 되고, 상위 1%까지 가려면 문제 결력까지 길러줘야 된다. 자, 요거 정리해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효과적인 교과서 공부법의 원리를 알려면 수학이란 과목의 특수성을 아셔야 됩니다. 자, 사회랑 수학이랑 비교를 해볼게요. 사회는 개념이 많습니다. 뭐 역사도 예를 들면은 대동법 있고, 뭐 구석기 시대 이런 말이 있고, 간섭기 이런 말이 있고, 삼정의 문란 이런 게 있고 많죠. 개념 하나하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개는 알면은 문제를 풀 수 있고 모르면 못 풀고 그렇습니다. 알면은 응용이 별로 없어요. 한 번 정도 꺾은 정도. 깊이도 많이 안 깊어요. 문제결까지 그냥 많이 안 깊어서 알면은 대체로 풀 수 있고 모르면 대체로 못 풉니다. 과학은요, 개념이 조금 적어지죠. 대신 개념의 깊이가 좀 깊어서 응용해야 되는 문제가 조금 더 늘어납니다. 그래도 암기 과목의 성격이 꽤 있고 이해 과목의 성격이 좀 섞여 있는 형태예요. 근데 수학은요, 개념이 몇 개 안 됩니다. 그리고 개념을 알아도 문제를 못 풀어요. 분수의 통분을 아는데 문제는 못 풀어요. 요게 정의를 백지에 쓸 수는 있는데 문제는 못 풀어요. 왜냐하면 개념이 워낙 깊어서 한참을 응용해야 문제를 풀 수 있거든요. 국어하고 영어는 개념이 마찬가지로 적습니다. 얘들은 응용이란 게 없습니다. 오로지 능력이 필요할 뿐입니다. 독해력, 언어사고력 이런 능력이 필요할 뿐입니다. 지식은 문법 조금 있는 정도예요. 그래서 고학년이 될수록 국영수 세계는 지식을 누가 가르쳐 주는 것보다 능력을 기르는 게 좀 필요해요. 조금 더 볼게요. 자, 수학이란 과목이 다른 과목 특성이 있으니까 어떻게 차이가 나냐면요. 개념이 깊어서 이해를 하려면 그냥 안 되고 왜를 많이 해야 돼요. 왜? 다음에 개념에서 문제까지 거리가 너무 멀어서 개념과 문제를 같이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아까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수능 출제기간에서 말한 대로 기본 예제와 정형화된 응용 문제까지가 요까지가 개념 원리예요. 많은 분들이 개념 원리를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수학에서. 그래서 개념 원리 하면은 막 백지에다가 개념 막 쓰고 목차 외우고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사회 가는 방식이고요. 수학은 거기까지가 개념이 아니고 센수학 B스텝에 있는 대표 문제, 정석으로 치면 기본 문제, 필수 예제 이런 것까지가 개념 원리예요. 개념 원리가 여러분이 아시던 뭐 로그, 지수 이런 단어 뜻이 아니에요. 그 이상이 개념이에요. 그래서 기본 예제와 정형화된 응용 문제까지가 개념 원리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이따 다시 또 공부법에서 나올 텐데 중요합니다. 개념이 깊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려면 응용을 많이 해야 합니다. 그래서 문제 결력이 필수입니다. 특히 상위권. 이따 또 할게요. 그래서 사회나 과학은 개념이 많은 대신 개념의 깊이가 얕고 응용을 적게 해도 문제가 풀립니다. 대신 배경 지식이 교과서에 충분하지 않아요. 배경 지식이 많이 필요해요. 대동법이 나왔던 역사적 배경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교과서에 자세히 없어요. 그래서 일타 강사의 강의를 들으면 그거를 쫙 빼줍니다. 그 많은 개념을 일목요연하게 쫙 빼줘요. 그래서 수학이나 사회나 과학에는 대강사가 있어요. 유명한 대강사들. 1년에 100억씩 버는 사람들이 있어요. 들으면 혼자 공부한 거랑 비교도 안 되게 잘 정리가 되고 시험도 잘 칠 수가 있어요. 이해도 쏙쏙 돼요. 혼자 공부해서는 그만큼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수학은요. 뭐 국영수가 똑같습니다. 수학은 개념을 깊이 이해해야 되고 응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문제 기력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능력을 기르고 깊이 이해하기 위한 혼자 공부하는 시간이 필수입니다. 대강사가 한계가 있어요. 쌤이 암만 문제를 많이 풀어줘도 쌤 풀어주는 문제를 암만 많이 봐도 내가 안 풀면 심한 문제는 못 풉니다. 암기까지는 되죠. 근데 심한 문제는 못 풉니다. 그래서 수학을 상위권이 되려면 혼자 공부하는 시간이 늘어나야 돼요. 그게 수학이란 과목의 공부법이 특수성이에요.
자, 그러면 수학을 공부한다고 할 때 수학 공부에 단계가 있습니다. 조금 나눠볼게요. 자, 개념을 공부하는 단계, 원리를 공부하는 단계, 기본 문제 플러스 정형화된 응용 문제 공부하는 단계, 다음 심화 문제 공부하는 단계까지 있습니다. 개념을 공부할 때는 이해가 중요해요. 그래서 왜 이런 개념이 나왔지? 이걸 꼭 생각을 해야 돼요. 원리는 공식을 유도할 수 있어야 돼요. 왜 분수의 나눗수는 뒤집어서 곱하는지 유도할 수 있어야 돼요. 이 공식을 어디에 써먹는지를 알아야 돼요. 기본 플러스 응용은 완전 학습을 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의 블록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블록을 조립해서 심화 문제라는 거대한 구조물을 만들기 때문에 완전 학습을 해야 돼요. 여기에 중요 미션은 완전 학습입니다. 심화 문제는 능력 개발이 주요 목표예요. 그래서 방법은 도전을 합니다. 좀 풀 듯 말 듯한 어려운 문제를 혼자 이렇게 낑거리고 풀어야 돼요. 그리고 모든 단계에서 반성하고 구조화하고 연결하고 통합하는 이 반성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모든 단계가 다. 그래서 문제가 원리가 이해 안 되면 개념으로 돌아가고 기본 문제가 이해가 안 되면 개념으로 돌아가고 심화 문제가 이해가 안 되면 또 개념으로 돌아가고 그렇게 해서 이 알고리즘을 계속 도는 겁니다. 자, 수학 문제를 공부하는 단계가 이런데요. 그러면 개념은 어디까지 해야 되냐면 왜를 되풀이해서 기반 지식, 완전히 내가 알고 있는 지식, 완전한 나의 지식과 연결될 때까지 이해해야 돼요. 동생을 가르칠 수 있을 만큼. 원리는 어디에 쓰이는지, 이 공식은 어떨 때 쓰는 거야? 어떻게 유도하는 거야? 공식 증명까지 할 수 있어야 돼요. 어린이는 설명, 좀 위로 올라갈수록 증명해야 돼요. 기본 응용은 완전 학습을 해야 되고 완전 학습하는 방법으로 뼈대먼지 학습법을 제가 추천드립니다. 이따 뼈대먼지 학습법을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심화는 능력 개발이 목표고 도전과 탐구를 해야 됩니다. 이것도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자, 그럼 단계별로 공부 목표가 다르다. 그런데 이 단계별로 공부 목표가 다르다는 것을 오해하시니까 수학 공부법에 대해서 착각하시는 게 생겨요. 자, 보면요. 기본 단계, 기본 플러스 응용까지, 개념, 원리, 기본 플러스 응용까지는 교사가 가르쳐 줍니다, 보통. 학생은 이해하고, 비슷한 문제에 적용하고, 그다음 응용 문제에 활용해 봅니다. 주로 지식을 전달하는 주입이 많죠. 그래서 이게 전달 또는 주입이에요. 학생 입장에서는 배우고 익힌다. 그렇죠? 배우고 익힌다를 학생 입장에서는 하게 돼요. 대부분의 학생, 중상위권, 중하위권 학생들은 80%의 학생은 똑같이 하는데 공부 학습 시간 대부분을 씁니다. 왜냐하면 개념 플러스 유형이 상당히 양이 많아요. 개념 원리만 하면 별로 없죠. 그거는 별거 없는데 유형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걸 다 머릿속에 집어넣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거 학습하는데 시간이 대부분을 씁니다. 그러니까 수학 공부란 거는 누가 가르쳐 주는 것을 배우고 익히는 거야. 여러분이 학교나 학원에서 수학을 배웠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선생님이 칠판에 막 뭐라고 풀어주고 학생은 배우고 비슷한 문제 몇 개 정리하고 이런 식이죠. 그래서 선생님은 수업 시간에 맞춰주고 학생은 숙제로 그거를 적용해보고 활용하는 정도까지 하죠. 그러니까 심화 단계도 가르쳐주고 학생이 공부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학습하면. 그래서 가르쳐주고 배우기도 하는데 심화 단계는 지식의 전수가 중요한 단계가 아니고 능력 개발이 중요한 단계인 거예요. 문제 결력을 개발하는 게. 공부 방법이 달라져야 돼요. 그런데 착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심화 문제도 계속 외워요. 그런데 심화 문제가 초등학교 때는 뭐 어지간한 심화 문제도 다 외울 수 있어요. 뻔하니까. 중학교 가면 심화 문제 다 외우는 게 쉽지 않아요. 변형되니까. 그래도 열심히 하고 어느 정도 머리가 있는 학생이면 어지간하면 다 외울 수 있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올라갈수록 외워서는 도저히 심화 문제를 다 풀 수가 없어요. 심화 문제가 무한히 많으니까. 심지어 수능에서 킬러나 중킬러 문제는 시중 모든 문제집 참고해서 없는 문제만 골라서 내거든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성실하게 기억에 의지해서 많이 외웠던 학생은 나중에 벽에 부딪힙니다. 그래서 2등급이 끝이에요. 1등급까지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은 머리를 타고나야 1등급 되나 봐. 이런 오해 아닌 오해도 하십니다. 근데 그거는 공부 방법을 착각해서 그렇다. 단계별로 공부 방법이 다른데 착각하셨다. 오해해가지고. 자, 그래서 수학 공부법 정리하겠습니다.
이해 중심으로 해야 돼요. 암기 중심으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개념이나 원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어느 정도냐면 작은 모함도 없을 때까지 남을 가르칠 정도까지 이해해야 돼요. 제가 권해드리는 방법은 선생님 놀이입니다. 어릴수록. 크면은 부모랑 놀이는 못하지만 혼자서 가르쳐보면 좋아요. 공부 잘하는 애들 일부러 반 친구들 문제 푸는 거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자기 있게 돼요. 어리면은 부모님이 학교 갔다 오시면 예를 들면 최소문제에서 배웠다. 오늘 배운 좀 가르쳐줘. 하려나? 그렇게 학생 입으로 말하게 하시면 좋고요. 요거 자세한 거는 전에 지난 설명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매우 효과가 좋습니다. 암기가 아니다. 이해중심. 두 번째, 정리중심입니다. 정리중심. 배운 개념이나 원리 기본 문제를 구조화해야 돼요. 목차처럼 이게 상위 개념, 이건 하위 개념. 큰 개념, 가지 개념, 세부 개념 이렇게 목차를 해서 구조화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서로 다른 개념 원리 기본 문제 이런 거를 비교, 연결, 정리를 해야 돼요. 예를 들면은 그걸 통합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속도 문제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중학교 때. 이상하다. 이거 보면 이거 같고 저거 보면 저거 같고 뭐 엄청 많은 거예요. 해도 풀어도 못 풀겠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나를 잡고 속도 문제를 다 모았어요. 문제집에 있는 속도 문제를 다 모아서 제가 한 줄 풀이를 달았어요. 제목을 단 거죠. 아, 이 문제는 갈 때 속도랑 올 때 속도를 주고 걸린 시간까지 주고 거리 구하는 문제구나. 이건 갈 때 속도랑 거리랑 시간을 줬는데 올 때 속도를 모르는 문제구나. 이거는 원으로 이렇게 빙 도는데 서로 만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주고 한 사람의 속도를 주고 나머지 속도를 구하고 이런 문제구나. 이거는 둘이 같은 방향으로 빠른 애 느린 애인데 한 바퀴 추월해서 다시 따라잡을 때까지 방향이 바뀐 문제구나. 이건 강물 따라서 내려가는데 배가 어떻게 움직이는 이런 문제구나. 이건 기차가 지나가는데 전신주가 있어서 어떻게 하는 문제구나. 이런 식으로 유형을 나누니까 한 20개 정도 유형으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문제 유형을 다 정리를 했죠. 아, 얘들은 요거는 비슷한데 요게 다르구나. 이게 통합입니다. 자, 이렇게 공부하는 방법으로 방금 제가 한 줄 풀이 달았다고 했죠. 한 줄 풀이, 그다음 뼈대 면작습법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다음에 반성 이런 것들을 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이것도 자세하게 이따 또 하나하나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정리하는 공부를 해야 돼요. 문제만 풀어제끼는 공부하면 안 돼요. 보통 학원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문제 폭탄을 던집니다. 많이 풀어요. 그래서 풀고 난 다음에 틀리면 오답 노트 시키고 또 시험 쳐서 얘가 까먹었을 만한 문제 유형을 책 걸러내서 또 오답 노트 시키고 이렇게 문제를 많이 뺑뺑이 돌리는 형태로 공부를 시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공부하는 건 학생도 지치고요. 머리도 정리가 안 돼요. 문제는 많이 풀었는데 점수가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권해드리는 건 뼈대 먼저 학습법입니다. 일단 말씀드릴게요. 세 번째 효과적인 공부법, 능력 중심입니다. 특히 상위권은 능력 개발하는 걸 꼭 병행하셔야 됩니다. 그게 사회나 과학하고 수학이 다른 거예요. 수학은 사회나 과학처럼 개념이나 원리, 기본 문제, 문제 유형을 다 암기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상위권이 들리면 상위 10% 안에 들려면 어려운 문제, 처음 보는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능력을 개발해야 됩니다. 그래서 능력 개발하는 방법은 도전을 시켜야 돼요. 낯선 문제 혼자 낑낑거리고 해봐야 돼요. 내비게이션 따라서 간 길은 다음에 가라면 못 가요. 근데 혼자서 막 헤매면서 찾아간 길은 좀 지나서 가라면 또 잘 갑니다. 여러분이 가르쳐주고 따라하면은 능력은 개발 안 돼요. 그 문제를 외웠을 뿐이에요. 그러면 내비게이션 없이 힌트나 선생님 가르침 없이 풀려고 하면 못 풉니다. 그거를 능력 기르는 거를 해줘야 돼요. 그러려면 도전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양치기, 유형 암기는 하면 안 돼요. 문제마다 요구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거는 공간지각력을 요구하기도 하고, 이건 규칙 파악력을 요구하기도 하고, 이거는 실험을 해가면서 탐구에 들어가는 탐구력을 요구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문제가 요구하는 능력을 길러줘야 돼요. 그래서 능력을 기르는 방법이 고등학교 올라가서는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능력 기르려면 한 문제를 오래 붙들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아요. 안 풀리면 자빠지고요. 한 문제 푸는데 무한정 있으면 진도를 못 나가니까 마음이 바빠서 못해요. 그래서 어릴 때 사고력 전문 프로그램으로 이 능력을 길러주시면 좋습니다. 그게 GTG 사고력 수학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시기를 놓쳤다. 아니면 사고력 수학하고는 다닐 수 없는 상황이다.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없다 하면은 교과 수학밖에 없다 하면은 될 수 없습니다. 풀고 나서 반성하고 탐구해야 돼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풀긴 하면 좋습니다. 이따가 좀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전문 프로그램이 가성비는 제일 좋습니다. 근데 차선책으로 교과로 한다면 반성, 탐구 여러 가지 이런 게 필요해요. 자, 조금만 더 할게요. 수학학습에서 무게중심이 나이가 들에 따라서 조금씩 바뀝니다. 이걸 염두에 좀 안 두시는 분들이 계세요. 초등, 어릴수록 지식은 별 게 없어요. 개념도 별 게 없고, 유형도 별 게 없고, 기본 문제나 응용 문제도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문제만 많이 풀다 보면 저절로 머리에 정리가 돼요. 그러니까 이 시기에 어떤 착각이 있냐면, 수학 공부 뭐 별거 없지, 문제집 여러 번 풀면 되지. 대신 실수만 좀 잡아주자. 연산학습지 풀리고 실수할 때마다 좀 정신 차리게 해서 실수만 잡아주자. 그렇게 오해를 하세요. 왜냐하면 지식이 별 게 없으니까. 비유를 하자면 파일이 몇 개 없으니까 바탕화면에 그냥 막 깔아놔도 파일이 한 10개밖에 없으니까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학습 기술에 대해서 별로 공부를 안 해요. 생각을 안 해요. 그냥 문제집만 많이 풀어요. 그리고 능력 개발하기 좋은 시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식 배울 부담이 적으니까. 그래서 이 시기에는 능력 개발에 치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고력이나 이런 거 하시면 좋고요. 나이가 들어가면은 지식 학습의 비중이 좀 늘어나요. 중학교쯤 되면 마구잡이로 문제집만 풀었으면 정리가 안 되기 시작해요. 특히 학습 능력이 약한 학생일수록, 국어가 약한 학생, 이해력이 좀 약한 학생일수록 문제집은 많이 풀었는데 풀어도 이해가 안 돼서 틀려요. 제가 이런 학생을 봤어요. 저희 학원 다니는 애 언니였어요. 그래서 언니가 중학교, 저희가 중등부가 없던 시절인데, 원장님, 예를 들면은 유관순이라고 할게요. 유관순 언니가 있는데요. 이 언니, 이제 모 중학교 대형 학원 다녔어요. 관리 잘하고 인기 좋은 대형 학원에 갔는데, 여기서 했는데, 공부 진짜 열심히 했는데, 요번 중간고사에서, 그때는 중간고사가 상대평가하던 시절이에요. 지금 중학교가 중간 기말이 절대평가인데, 그때는 상대평가 때예요. 거기서 등급이 낮아요. 70점이 안 나왔어요. 어떻게 공부했어요? 문제집 공부했던 거 한번 가져와 보세요. 그래서 가져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뭐 했냐면 개념 플러스 유형 했고, RPM 했고, 센 했고, 학원 자체 그거 했고, 1품까지 했어요. 다 보니까 중간고사 범위가 얼마 안 많은데 한 3,000문제 풀었더라고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풀었어요. 근데 70점이 살짝 안 돼요. 물론 시험이 조금 어렵긴 했는데 보니까 기본적인 문제, 자기가 공부했던 그 문제집에 있는 문제인데 틀리더라고요. 그 어머님한테 말씀드렸죠. 여기 예를 들면 센에서 공부했던 문제인데 그걸 학원 자체 교재도 또 했는데 얘 틀렸더라. 얘가요, 그렇다니까요. 제가 직접 가르치기도 했다니까요. 수업 숙제할 때. 제가 어제 가르쳐 줬는데 내일 또 틀리더라니까요. 이러면서 막 가슴을 치시는 게 답답해서 수학 머리가 나빠서 그럴까요? 어머님, 그게 아니고요. 정리하는 공부를 안 해서 문제만 되니까 많이 풀어서 머릿속에 뒤죽박죽이에요. 바탕화면에 파일이나 폴더가 500개씩 깔려있는 상황이에요. 얘가 정리가 안 돼 있으니까 얘가 어디에 어떤 건지를 기억을 못하고 문제를 보고 자기가 뭐 어떤 지식을 써먹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얘를 체계적으로 싹 정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탐색기 같은 데 넣어서 폴더를 해가지고 또 하부 폴더 들어가고 또 하부에 더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쫙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머리에 샥 정리가 돼야 써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정리하는 공부를 안 해서 그래요. 그래요?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요 시기는 능력 개발이 상위권은 능력 개발 비중이 여전히 높습니다. 그래서 심화 문제집 해야 돼요. 근데 중하위권은 능력 개발하느라고 심화를 하면 안 돼요. 심화는 금지입니다. 왜냐하면 얘들은 기본도 안 돼 있기 때문에 기본을 먼저 해야 돼요. 자, 고등 올라가면은 지식학습의 비중이 확 늘어납니다. 어느 정도냐면요. 중학교 3년 내내 6학기죠. 3년 내내 배운 거를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수학 4항에 나오는 개념이나 원리, 또 대표 문제, 정형적인 응용 문제, 요거랑 양이 비슷하거나 고1 1학기 게 더 많습니다. 수학상이. 어마어마하게 폭발적으로 양이 늘어나요. 그러니까 수학 공부 방법에 대해서
교과서 공부 방법에서 따로 훈련 안 하고 초등학교 애들씩 그냥 문제집만 풀어 제끼는 공부를 하는 애들은 고등학교 들어가면 이제 막 추락합니다. 풀어도 정리가 안 돼요. 그러면은 학원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은 얘 머리 나빠서 안 된다고 포기를 하세요. 그래서 학원에 보면은 고등부 학원은 또는 고등과정 선행하는 중등부 학원은 레벨별로 쫙 반을 나눠놨죠. 그게 진도별이기도 하지만 애 수학 머리 또는 애 수학 등급 따라서 나눠놨어요. 그래서 중하위권 반은 그냥 무한 뺑뺑이를 돌립니다. 무한 뺑뺑이. 쉬운 문제집에서 무한 뺑뺑이. 그래서 시험 중간 기말 때 그냥 외운 거를 토해낼 수 있을 정도로 막 무한 뺑뺑이 시키는데 그것도 잘 안 돼요. 그래서 고등학교 올라가면 학군지에서 평균이 고1 때 되보면 중간 기말 치면 평균이 40점 이렇게 나와요. 어렵지 않은데. 그럼 40점, 평균 40점 나온다는 이야기는 10점, 20점 받는 애가 수록하다는 이야기. 걔들이 학원 안 다녔을까요? 분당 정도 학군 치면은 다 다닌다고요. 걔들이 생활학습 안 했을까요? 오지 않아요? 다 했어요. 문제집 한 권만 풀고 왔을까요? 아닙니다. 장소도 하고, RPM도 하고, 쌤도 하고, 학원 자체교도 하고, 또 시험 대비 프린터도 하고, 엄청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점수 나옵니다. 근데 문제를 보면 이게 어려운 문제냐? 아니에요. 쌤 B면은 풀 수 있는 문제가 많습니다. 그것만 하면 2등급 나와요. 학군지에서도 2등급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거를 못합니다. 문제만 드립다 풀고 정리를 안 하니까. 자, 결론. 저학년 때는 능력 개발에 비중을 두고 학습을 따로 학습법을 배우지 않아요. 근데 커가면은 학습 비중이 올라가야 돼요. 학습법을 배워야 돼요. 왜냐하면 개념이나 원리는 조금 늘어났지만 거기에서 파생되는 유형이라고 하는 게 엄청 폭발적으로 많이 늘어나요. 센수학 B스텝이 딱 개념이거든. 그까지가 개념이에요. 그런데 학습법을 따로 공부를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방법이 자, 이 방법입니다. 중하위권이 상위권이 되려면 상위 11%입니다. 이게 2등급이에요. 2등급이면 서울대를 갈 수 있습니다. 내신만 잘 나오면 서울대 연대고대를 지역균형 선발이나 학교장 추천 전형원에서 가요. 전국에 1,800개, 1,900개의 인문계고가 있는데 그 중에 전교 1등이든 그러니까 이과 1등, 문과 1등한테 원서를 줘요. 서울대 지역균형 선발을 지원할 수 있게. 지규는 수능 체제가 있습니다. 다 내신은 좋아요. 1점 얼마이든요. 내신은 다 좋은데 그러니까 전교 1등 했죠. 문과 1등, 이과 1등. 다 내신은 엄청 좋은데 얘들 사이에 변별이 잘 안 되니까 수능 최저를 봤어요. 수능 최저가 안 높습니다. 국영, 수, 탐구 5과목 중에 잘 친 거 3과목 합쳐서 6등급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2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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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등급 3개면 되는데 이걸 못합니다. 대부분의 전교 1등. 그래서 2등급만 받으면 내신만 잘하는 애는 지방 일반고에서 서울대 갑니다. 2등 하면 연대고대 갑니다.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 갑니다. 서울대 연대고대를 얘들은 수능으로 못 갑니다. 택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신으로 갈 수 있어요. 교과전형이나 학생부 종합전형. 그런데 이 2등급을 못 받아요. 근데 2등급 받는 게 타고나 엄청 천재여야 되느냐? 공부량이 엄청 많아야 되느냐? 아니에요. 오히려 공부량을 줄여야 돼요. 문제풀이 무한 반복해서는 안 되고요. 정리를 해야 돼요. 취계도 공부법을 해야 돼요. 풀고 나서 질문 공부법을 해야 돼요. 자, 조금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오늘. 자, 제가 뼈대 면적 공부법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뼈대 먼저 하고 그 다음 살을 붙여라. 그런 취지입니다. 제가 입학시험 한 7점명을 채점했어요. 제가 10몇 년 하면서. 해보면 저희가 무슨 교재로 공부했느냐 조사하거든요. 그래서 기본서만 공부 안 해. 기본서 플러스 응용까지 공부 안 해. 최상위나 이런 심한 문제집까지 공부 안 해. 세 그룹으로 나눠 봤을 때요. 성적이 제일 높은 그룹은 응용까지 공부한 그룹. 최상위를 공부한 그룹은 그냥 기본 문제만 공부한 그룹이랑 성적이 거의 같아요. 이상하죠? 더 많이 했고 심화까지 했으면 더 열심히 많이 안 하고 보통은 공부 잘한다 생각하고 하는 애들인데 왜 점수가 낮을까? 그게 제가 정말 그게 뜻밖이었어요. 근데 왜 그런지를 제가 학생의 사람의 머리에 대해서 학습에 대해서 연구하면서 알게 됐어요. 우리 인간이 기억한다는 건요. 기반 지식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장기 기억이기도 하고 완전히 내 거로 된 기억이 있어요. 기반 지식에다가 새로 들어온 걸 연결하는 형태예요.
그래서 이 기반 지식에 연결을 해서 또 새로운 기반 지식을 만들어요. 이렇게 연결해서 새로운 기반 지식을 만들어야 돼요. 새로운 기반 지식을 만들어야 얘가 다른 거를 붙일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기반 지식은 아주 단단해야 돼요. 단단해야 돼요. 어느 정도로 단단해야 되냐면 뼈 같아야 돼요. 약간 물렁물렁 하면은 다른 거가 붙으려면 부러져 버리고 힘을 못 써요. 힘 자체는 근육이 쓰겠지만 그 근육을 지탱하는 건 뼈인게요. 뼈가 없으면 근육이 뭐를 움직이고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흐물흐물해서. 근데 이 기반 지식을 단단하게 뼈대를 먼저 싹 쌓아야 돼요. 우리 인간은 뼈대를 먼저 학습하고 거기에 살을 붙이는 형태예요. 그래서 걔가 좀 더 큰 모듈로 바뀌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여러분이 지금은 분수에 덧셈 뺄셈 금방 합십니다. 자세히 보시면 분수를 덧셈 뺄셈 한다는 거는 많은 지식이 그 밑에 기반 지식으로 깔려 있어요. 일단 자연수에 덧셈 뺄셈 할 줄 알아야 되죠. 다음에 통분하려면 최대공약수, 최소공약수 이런 거 알아야 돼요. 그래서 통분이라는 것도 알아야 돼요. 덧셈을 하려면. 이 많은 지식이 처음 배울 때는 상당히 오래 걸렸어요. 덧셈만 예를 들어도 1학년 1학기 때도 배우고요. 1학년 2학기 때도 배우고요. 2학년 1학기 때도 배우고 3개 학기에 나눠서 배웁니다. 분수만 해도요. 3학년 1학기에도 나오고 4학년 때도 나오고 5학년 때도 나오고 6학년 때도 나오고 근데 4년 동안 나옵니다. 조금씩 모듈을 단단하게 만들어 가는 과정이죠. 그런 모듈이 몇 개가 모여서 분수의 덧셈이라는 새로운 큰 모듈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기반 지식이 될 때까지 충분히 이해도 하고 연습도 해야 나중에 그냥 분수를 더하면 돼 라는 한마디로 처리가 되는 하나의 블록이 되는 거예요. 이게 기반 지식이 된 거예요. 이 기반 지식이 있으면 분수의 덧셈을 할 줄 알면은 그 다음에 다른 지식을 거기를 덧붙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물렁물렁 하면은 안 돼요. 이 단단하게 만드는 게 개념, 원리, 대표 문제를 7회독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7회독을 권합니다. 7번 정도는 해야지 뼈대가 세워져요. 한 번, 두 번, 세 번 해서는 안 돼요. 7번은 해야 돼요. 마음 같아서는 더 시키고 싶은데 해보니까 최적이 7번이에요. 너무 어린애들은 7번 좀 어렵습니다. 지식의 양이 별로 없기 때문에 7번까지 안 해도 뼈대가 세워져요. 주로 계산 분량이 오히려 더 많죠.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때는. 그래서 약간 가감을 해야 돼요. 근데 고1 정도 되면은 7번으로도 어쩌면 부족할 수도 있어요. 문제 유형이 많아서. 자, 그래서 가감은 있지만 7회독을 기준으로 제시합니다. 자, 연결 방법. 기반 지식에 새로운 지식을 연결시킬 때는 자주 반복을 해야 돼요. 그것도 즐겁게. 얼만큼 자주? 적어도 7번. 자, 요거를 조금 할게요. 우리 인간이 기억의 비밀에 대해서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노벨상을 땄어요. 바다를 팽이가지고 기억에 대해서 DNA 수준까지, 분자 생물학 수준까지 파고들어서 노벨상을 땄는데 거기서 어떻게 했냐면 자, 기억이라고 하는 거는 세로토닌이 뭔가 한번 액션을 하면 한번 하면은 세로토닌이 한번 뿜어져 나와요. 그래서 신경 전달 물질이 여기 조금 많아져요. 원래 것보다. 신경 전달 물질 글루타에이트라고 하는 애인데 걔가 양이 조금 많아져요. 하지만 이 회로는 한 개예요. 그러니까 한 2분만 지나도 이 연결이 없어져요. 휘발돼서 날아가요. 여러분이 잠깐 전화번호 외웠다가 좀 지나면 휙 없어지죠. 왜냐하면 한 번 자극이 주어져서 글루타이드가 한 번만 딱 해서 연결이 된 거라 금방 끊어집니다. 이건 단기 기억이라고 해요. 근데 이 연결이 몇 번 반복이 되잖아요. 몇 번 반복이 되면 반복적인 자극이 가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 세포 핵에 크랩1이라는 애가 있어요. 얘가 활성화돼요. 크랩1이 활성화되면 DNA를 발현시켜요. DNA에 어딘가 작동해서 어떠냐면 새로운 뉴런을 생기게 만들어요. 그래서 회로가 하나 더 생겨요. 촉수가. 그리고 그 자극이 여러 번 반복되는 게 아니고 엄청 강렬하면 크랩2라는 애를 억제해요.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섬광기억이라고 하는데 엄청 놀랬거나 엄청 좋았거나 그런 거는 여러 번 안 해도 평생 기억이 됩니다. 얘한테 뭐 예를 들면 어릴 때 걔한테 팍 물렸다. 아직도 기억날 수 있어요. 그죠? 딱 한 번인데. 그게 왜 그러냐면 크랩2가 기억이 되는 거를 방에 억누르고 있는 유전 물질인데 걔가 억제돼 버려요.
그러면 또 이렇게 답안이 생깁니다. 크랩1은 반복되면 생기고요. 크랩2는 너무 자극이 강렬하면 생겨요. 요거를 발견해서 노벨상을 탔습니다. 에릭 캔델이라는 분이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칠레도 가수법을 요 에릭 캔델의 노벨상 수상했던 기억 이론을 이용해서 해볼게요. 칠레독은 어떤 거냐면요. 처음 3번까지는 그냥 센수학 B라고 할게요. 문제 기본서의 대표 문제를 3번 다 풉니다. 맞았던 3번 풀어요. 지겹다는 수는 있어요. 그래서 너무 어디냐면 1학년, 2학년, 초 1, 2, 3이면 한 2번만 이렇게 줄여준다든지 하고요. 학년이 좀 높으면 3번이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뭐 3번이면 얼추 돼요. 그 다음에 틀린 거는 한 줄 풀이를 달아야 돼요. 자, 그래서 대표 문제랑 틀린 문제는 한 줄 풀이를 답니다. 한 줄 풀이가 뭐냐 하면요. 예를 들면 어떤 문제를 한 줄로 그 풀이를 짧게 요약하는 거예요. 이런 식이요. 통분한 다음에 분자의 규칙을 찾는다. 뭐 디테일하게 어떻게 계산하고 어떻게 이것까지는 필요 없고 이 문제의 본질, 구조, 이 문제와 다른 유형이 뭐가 비슷한데 뭐가 다르냐 차이점과 공통점을 자세히 보고 이 문제만의 고유한 풀이를 짧게 요약하는 거예요. 제가 시켜보면 모든 문제를 다 이렇게 하라면 못해요. 그런데 대표 문제랑 틀린 문제는 한 줄 풀이를 달아라 하면은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요. 한 줄 풀이를 달고 안 달고 차이가 너무너무 큽니다. 한 줄 풀이의 모범이 어디 있냐면 정석으로 공부한다면 정석에 그 기본 문제나 필수에 이제 밑에 보면 빨간 글씨로 정석 해가지고 한 줄로 써놨거든요. 한두 줄이에요, 보통. 그게 한 줄 풀이입니다. 센수학에서는 대표 문제의 풀이집을 보면 써놨어요. 센수학이. 그래서 센수학이 대박입니다. 센수학은 풀이집이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자, 그렇게 해서 한 줄 풀이를 학생들이 기본 정석 공부하는 정석으로, 정석 아니면 센으로 공부하는 센으로, 그런 거를 안 하는 어린 학생은 부모님이 좀 도와주세요. 몇 번 하면 애들이 배워요. 저 같은 경우는 한 2달 정도 하면 애들이 얼추 배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2번 수업하는 기준으로 2달 정도 하면 애들이 배웁니다. 초등학교 한 3학년만 돼도. 이렇게 할 때는 책은 깨끗하게 해야 돼요. 만약에 책이 있잖아요. 1번, 2번, 3번 이렇게 있으면 책에다가 막 풀면 안 돼요. 애들이 특히 저학년 책에 푸는데 책에 풀면 안 돼요. 그래서 얘는 무조건 반반 노트에 풀어야 됩니다. 반반 노트. 이따가 반반 노트 알려드립니다. 하여튼 책에는 안 푼다. 반반 노트에 푼다. 책에는 절대 풀면 안 됩니다. 물론 초등학교 애들 중에 표가 많다거나 기본 문제는 빈칸 채우기가 많아요. 아니 그림이 많아. 그림에 뭘 해야 돼.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어요. 책에 해야 되는데 되도록이면 책에 안 한다. 시켜보면 제가 시켜보면 빈칸 채우기 하는 거는 그냥 쓰라 그러고 하면은 한 3학년 되면은 얼추 반반 노트에 풉니다. 옛날에는 4학년부터 했는데 요즘 3학년이면 해요. 3학년이면 할 수 있고 여학생은 조금 더 빨리 됩니다. 손하고에 힘이 있어서. 남자애들은 손에 힘이 없어서 쓰는 거 너무 힘들어 하는데 그래도 그런 남자애들도 3학년 2학기 정도 되면 반반 노트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선행학습 하는 애들은 반반 노트 조금 더 일찍 들어가도 좋아요. 그래서 3학년 과정 이상 한다. 2학년인데 3학년 과정 한다. 그래도 반반 노트 시키십시오. 저희 학원에서는 4학년 과정 할 때부터 주로 시키는데 집에서 엄마표를 하실 거, 부모표를 하실 거면 좀 더 어린 3학년 과정부터 시키셔도 좋아요. 왜 책에 못 풀게 하냐면 쭉 풀잖아요. 그래서 맞았다, 틀렸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책에다가 책에 요거는 1번, 2번 이렇게 있으면 맞았으면 동그라미, 틀렸으면 이렇게 틀렸다 맞았으면 세모. 세 번째로 또 풀어요. 세 번째 풀었으면 또 틀렸어. 2번 틀렸어. 2번 틀렸다 맞았어. 이런 식으로 옆으로 계속 신호등처럼 표현하는 거예요. 6개를. 맞다, 틀리다를. 자, 그래서 1, 2, 3 하면 3개짜리 신호등이 생겨요. 맞았다. 아니, 처음엔 틀렸다. 틀렸다가 맞았다. 맞았다. 그 다음 맞았다. 이렇게 1회독, 2회독, 3회독을 문제번호 3번 이렇게 있으면 3번 옆에 쫙 표시하는 거예요. 책이 깨끗하니까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4에서 6회독은 3번 다 맞은 애는 안 해요. 근데 한 번이라도 틀린 문제는 풀어요. 한 번이라도 틀린 문제는. 그러니까 애들이 안 풀려야 돼. 한 번이라도 틀리면 한 줄 풀이 달아야 되지 3번 더 풀어야 되지. 그러니까 애들이 가만히 놔둬도 잔소리 안 해도 틀린 거 잡으려고 노력해요. 자, 그러면은 총 6번 풀었어요. 3번은 모든 문제를 다.
그 다음 3번은 틀린 문제만 3번. 틀린 문제마다 한 줄 풀이 달았어요. 대표 문제마다 한 줄 풀이 달았어요. 그러니까 압축을 한 거예요. 그게 압축이거든요. 요약 정리한 거죠. 마지막 7회독은 뭐냐면요. 마지막 7회독은 대표 문제만 단어장을 만들어요. 이게 뭐냐면요. 대표 문제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문제 유형 이렇게 돼 있고 대표 문제 이렇게 있고 한 6개 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6번이 제일 어렵죠, 보통은. 여긴 좀 응용이에요, 응용, 보통. 여기는 기본 문제고. 요 대표 문제, 제목이 이거다 뭐 돼 있어요, 제목이. 제목. 이게 초등이나 중학교는 문제 유형이 제목이 좀 부실하더라고요. 고등은 문제 유형의 특징을 굉장히 잘 압축했어요. 얘가 어떤 건지. 근데 중학교 센수학만 가도 좀 부실하고, 초등 센수학은 좀 별로예요. 별론데, 그래도 뭐 다른 대안이 없어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 요 대표 문제에 해당되는 얘만 따로 캡처를 하세요. PDF로 돌아다니거든요. 캡처를 하세요. 캡처 PDF 못 구하겠다 하신 분은 그냥 축소 복사하세요. 그래서 캡처 하시거나 아니면 축소 복사 해가지고 얘를 한데 모아요. 마치 단어장처럼 대표 문제는 쫙 모아요. 단어장처럼 만들어요. 이렇게 노트에다가 축소 복사한 거를 이렇게 대표 문제 1, 대표 문제 2, 대표 문제 3 이렇게 쫙 붙이는 거예요. 캡처는 좀 더 쉽겠죠? 캡처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얘를 들고 다니면서 외워요. 어느 정도로 외우냐? 아, 이 문제는 어떻게 푸는 거야? 한 줄 풀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머리에 선연하게 떠오를 때까지 외워요. 단상 외우듯이. 그렇게 하다 보면 아, 이 문제는 센수하기 좋은 게 문제 옆에, 문제 유형 옆에 어떤 개념이 쓰이는지 써놨어요. 자세히 보시면 센수하기 이렇게 센수학 장사니까. 그래서 여기에 개념 2하고 개념 4가 쓰였다. 이렇게 써놨거든요. 이렇게 대표 문제, 유형, 뭐 이렇게 유형 3 이렇게 해놓고 뭐 어떤 뭐라 막 설명해 놓고 개념 2랑 개념 4가 쓰였다 해놨어요. 그래서 애들이 하다 보면 오, 개념 2에 있는 이거를 바탕으로 한 유형이 한 4개 유형이 있구나. 유형 1, 유형 3, 뭐 유형 4, 유형 5가 있구나 해서 얘끼리 머리에서 재정리가 돼요. 이 대표 문제 단어장을 할 때 그런 게 머리에서 멀어집니다. 문제만 풀어졌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보여요. 잘 안 보이는데 대표 문제 단어장을 들고 다니면서 보면은 그게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저 높은 데서 숲 전체를 조망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숲을 조망할 수 있는 그런 거예요. 보통은 들어가서 나무만 계속 문제를 푼단 말이에요. 문제집을 풀어제낄 때 그런 일이 벌어져요. 학원 프린트까지 풀 때. 근데 그것만 하고 나면 문제가 머리에 막 1000개의 문제가 바탕화면에 확 깔려있는 형태예요. 정리가 안 돼 있어요. 근데 대표 문제 단어장을 들고 다니면 걔가 폴더에 체계적으로 목차를 만들면서 정리가 돼요. 어떻게? 한 줄 풀이로 압축하고 어떤 개념끼리 클러스터링 됐는지 관계를 정리해야 돼요. 요건 한 줄 풀이고요. 요거는 한 줄 풀이고 얘는 요런 개념을 보는 겁니다. 요거까지 해야 바탕화면에 1000개의 파일을 깔아 놓은 게 아니고 걔가 체계적으로 목차로 쫙 분류돼서 들어가요. 그 목차와 체계가 뼈대가 돼요. 좀 지나면 아, 이 유형, 이 유형, 이 유형 세 개 유형을 합치면 이렇게 되지. 처음에는 그걸 배우는데 한 달이 걸려요. 예를 들면 이차함수의 최대 최소를 배우는데 애들이 거의 한 달 가까이 공부하거든요. 한 달까지는 안 되겠는데 한 3주 가까이 공부해요. 근데 나중에 되면 이건 이차함수를 이용한 최대 최소야라는 하나의 모듈로 변해요. 완전 학습이 돼 있으면. 자, 어느 정도 완전 학습을 해야 된다. 개념이 어디냐면 개념, 원리, 기본 예제, 대표적인 응용 문제. 요까지가 개념입니다. 센스 오브 B스텝이 개념이에요. 개념 하는데 진짜 개념은 센스 오브 B까지가 개념입니다. B까지를 어느 정도로 공부해야 되냐. 기반 지식이 될 정도로 완전 단단하게 완전 학습을 해줘야 돼요. 그 완전 학습을 하는 방법이 최회독입니다. 마지막 대표 문제 단장까지 꼭 하세요. 이 시기에는 심화 문제를 풀면 절대 안 돼요. 심화 문제의 최상위 푼 애가 왜 점수가 낮으냐? 응용까지만 한 애보다. 심화 문제가 들어가면 뼈대가 단단해지기 전에 막 살을 붙이고 근육을 붙여버리는 거예요. 문제 유형까지 암기하니까 머리에 뒤죽박죽인 거예요. 하나도 정리가 안 됐으니까 못 풀어요.
근데 응용까지만 푸내는 머리가 싹 정리가 돼 있으니까 아는 거는 다 풀고 모르는 거는 한번 생각해보고 푸는 건 풀고 못 푸는 건 못 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심화 문제까지 지 힘에 넘치게 공부하냐 힘에 맞게 공부하는 최상위가 좋아요. 최상위 수업까지 했다는 애 80% 성적이 낮아요. 근데 20% 성적이 저 위에 있어. 걔들은 심화 수학까지 다 편하게 소화되는 힘이 강한 애들. 문제 해결력이 강하고 사고력이 강한 애들이고요. 80% 애들은 자기 힘에 버겁게 기반 지식이 완전 학습이 안 된 상태에서 심화 문제까지 막 얹어가지고 날림공사, 부실공사를 막 한 거예요. 땅을 다지기 안 되고 기초공사가 안 되는데 그냥 건물만 올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막 무너지는 거죠. 심화 문제는 이 단계에서는 절대 풀면 안 된다. 진짜 사고력이 좋은 애들만 해야 되고요. 아니면 안 돼요. 어느 정도가 그 정도냐. 예를 들면 최상위를 공부한다 해서 최상위 정답률 70% 넘어야 돼요. 70% 넘지 않는 애는 하면 안 돼요. 근데 저는 웬만하면 말리고 싶습니다. 최상위 수학 같은 심화 수학을. 7회도 계속 완전 학습한 다음에 그때 최상위 하는 건 오케이. 왜냐하면 뼈가 단단하니까 기초공사 잘 돼 있으니까 그 위에 더 올리는 건 할 수 있어요.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완전하게 학습이 덜 된 상태에서 얹어버리면 아는 것 같은 것도 또 못하게 돼요. 여러분 그런 거 직접 가르쳐 보시면 경험합니다. 풀 줄 알았던 것 같은데 그 다음 진도 나가서 심화 문제 몇 개 풀면은 알던 거를 갑자기 막 틀려요.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자, 절대 최상위 하지 마세요. 이게 제가 엄청 강조합니다. 하지 마세요. 최상위 좀 치대도 간 다음 하세요. 자, 중하위권이 상위권이 되려면 조금만 더 할게요. 이건 방송에 나왔던 겁니다. KBS 방송에 나왔던 건데 한번 볼게요. 자, 기억 꺼내기 학습법이에요. 완전 학습을 하는 방법이에요. 어떤 걸 했는데 처음 보는 걸 줬어요. 7분 동안 공부하고 또 그 다음 7분도 공부하고 2번 연속 공부하게 했어요. 어떤 그룹은 한 번은 공부하고 한 번은 시험을 쳤어요. 똑같은 걸 2번 연속 공부한 애랑 한 번은 시험을 친 애랑 비교했어요. 자, 언제 쳤냐면 공부하고 나서 예를 들면 7분 하고 5분 쉬고 뭐 7분 했다고 칠게요. 그래서 한 20분 지나서 자, 공부 다 했지? 하고 시험을 쳤어요. 공부 그룹 하고 공부 시험 그룹이 있는데 누가 잘 쳤냐면 공부 팀이 평균이 61점이에요. 근데 공부하고 시험 친 팀은 55점이에요. 아무래도 좀 더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시험을 잘 친 거예요. 5분 후에 쳤어요. 그 다음에 이거보다 더 놀라운 거? 그 다음에 테스트 일주일 뒤에 똑같은 걸 시험 쳤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일주일 지났더니 공부 팀은 5분 뒤에는 61점이 된 게 일주일 지나니까 45점으로 훅 떨어졌어요. 일주일 후에는. 근데 공부하고 시험 쳤던 팀은 5분 후에는 점수가 낮았어요. 공부만 돼 있다 안 해보다. 그런데 일주일 지나도 별로 안 까먹었어요. 53점. 시험을 치려고 머리에서 그 회로를 몇 번을 반복한 거예요. 꺼내려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회로가 하나 더 생긴 거예요. 근데 공부한 팀은 반복 횟수가 충분하지 않으니까 단기 기억만 생긴 거예요. 새로운 회로가 안 생긴 거예요. 7회도 공부법은 하고 또 시험 치잖아요. 또 세 바퀴째 또 풀잖아요. 그 다음에 틀린 거는 4회도, 5회도, 6회도 6번을 풉니다. 그리고 7회도 때 또 시험 칩니다. 머리에서 그걸 꺼내려고. 셀프 테스트가 여러 번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 기억이 장기 기억으로 넘어갑니다. 이게 실험 결과로도 7회도 공법이 효과가 좋은 게 입증이 돼요. 두 번째로, 그러니까 제가 컴퓨터 비율을 말씀드렸잖아요. 컴퓨터는 그냥 바탕화면에 막 파일을 깔아놔도 괜찮죠. 그런데 인간은 그게 안 돼요. 나중에 기억에서 코넬대의 윌리엄스라는 교수입니다. 코넬 대학 교수예요. 이분이 이제 KBS 방송 인터뷰할 때 이렇게 하는데요. 나중에 기억에서 뭔가를 꺼내려면 먼저 연결을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나중에 꺼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읽어 드릴게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이런 실험을 했어요. 해달이라는 글을 읽었어요. 모두에게 낯선 글이었어요. 그리고 지나서 전교 1등은 80%를 시험을 쳤어요. 해달이란 글을 읽고 쓰세요 했더니 이거 전교 1등이에요. 얘는 쓴 게 양이 많아요. 얘는 쓴 게 양도 적고 부정확해요. 그래서 전교 1등 한 80%를 기억했고 어떤 학생은 30%밖에 못했어요. 똑같이 낯선 내용을 똑같은 시간을 주고 공부했는데 누구는 많이 기억하고 누구는 적게 기억하고 타고난 머리 차이, 타고난 IQ나 이거는 별 차이가 없었어요. 뭐냐 하면은 장기 기억이 되는데요. 한 학생은 원래 가지고 있었던 기반 지식이 많았던 거예요.
해달은 잘 모르지만 포유류라는 지식을 알고 포유류에는 물에 사는 고래가 있고 땅에 사는 족제비가 있는데 족제비과에는 뭐 민물수달도 있고 오소리도 있고 막 그렇다는 거예요. 바다에 사는 거는 뭐 다른 것도 뭐가 있고 뭐가 있고. 그러니까 해달이라는 애를 새로 배우니까 아 얘는 민물수달하고 관계가 좀 있구나 해서 이렇게 연결이 좀 되는 거예요. 바다에 있는 같은 포유류긴 한데 고래랑은 이런 차이점도 있고 뭐 이렇게 기반 지식과 여러 개가 연결되니까 기억이 잘 나는 거예요. 기반 지식이 단단하게 치밀하게 많을수록 새로운 게 잘 달라붙습니다. 아까 뼈대 먼지 학습법이 그런 거예요. 체제동에서 기반 지식을 완전 만들어 놓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지식이 들어와요. 심화 문제 유형이 들어왔어요. 아니면 새로운 문제 유형이 들어왔어요. 새로운 개념이 들어왔어요. 자, 통분은 아는데 약분이라는 거 들어왔을 때 갖다 붙이기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잘 이해가 되고 잘 안 까먹고 다음에 더 잘 써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배운 거를 완전 학습을 해서 압축을 해야 돼요. 그리고 다른 지식과 연결하는 형식으로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뼈대를 먼저 세우고 이게 뼈대입니다. 그 다음에 연결해야 돼요. 자, 이 다른 교수님, 콜롬비아 대학의 교수님이 하시는 거 말씀드릴게요. 사람은 새로 배우는 것을 이미 알고 있던 것에 연결시켜서 기억합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그냥 암기하는 게 아닙니다. 따라서 제가 강의할 때 강의 내용을 학생들에게 전부터 알고 있던 것과 연결시킬 충분한 시간을 주지 않는다면 학생에게 몹쓸 짓을 하는 것일 수 있어요. 학생들이 그저 제가 말한 대로 암기하기만 바란다면 저는 형편없는 교수일 것입니다. 치대도 학습법이 어떻게 한다고요? 먼저 뼈대만 완전 단단하게 학습을 해요. 그것도 이렇게 인출하는 기억 꺼내기를 여러 번 반복하면서 학습해요. 압축을 해요. 한 줄 풀이를 달면서 지식을 압축해요. 문제 유형마다 아 얘는 어떤 거야, 어떤 거야, 어떤 거야. 그 다음에 그거를 통합을 해요. 대표 문제 단어장을 이용해서. 그렇게 해서 완전 학습을 해서 기반 지식을 만들어 놓으면 거기가 요게 기존 연결이에요. 진하게. 요게 이제 지식이고 지식과 지식 사이에 이런 연결이 있는 거예요. 이 지식이 여러 개랑 연결돼 있죠. 이 굵은 게 기존 연결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새로운 연결이 들어왔어요. 새로운 연결, 새로운 지식이 들어왔을 때 이 지식은 기존 지식과 이렇게 연결되면서 기억이 되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연결이 돼요. 필요하면은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요. 아까 전에 시냅스, DNA가 변해서 새로운 시냅스를 만든다고 했잖아요. 우리 인간은 이렇게 해서 지식 체계를 늘려가는 겁니다. 기존 지식 위에 새로운 지식을 보태요. 그럼 기존 지식이 완전 단단한 기반 지식, 완전 학습이 돼 있어야 새로운 지식이 붙습니다. 우리가 학습한다고 하는 건 기반 지식 위에 새로운 지식을 붙여서 걔도 또 기반 지식이 될 만큼 단단하게 만드는 과정이다. 그게 치대도 학습법이다. 자, 요건 넘어갈게요, 시간이. 기억도 근육하고 비슷해요. 운동할 때 하루 종일 안 하잖아요. 간격을 두고 자주 공부할수록 기억을 꺼내는 노력을 자주 할수록 많이 배웁니다. 아이들에서 몰아서 공부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지금 당장 다 배웠다는 기분을 좋아하니까요. 보통 학원이 문제집 풀릴 때 어떻게 하냐면 기본 문제집 한 권, 약간 응용 문제집 한 권, 예를 들면 우공비 한 권, RPM 한 권, 센수학 한 권, 또 일품 한 권, 조금 어려운 거에서 한 4권 정도를 그냥 거의 동시에 풀려버려요. 그러면 일품 문제 풀 줄 아는 거예요. 한꺼번에 몰아서 공부하니까. 근데 좀 지나면 까먹어요. 간격을 두고 지적 자극을 가해줘야지 장기 기억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분산해서 반복 학습 안 하고 몰아서 공부하는데 그게 중하위권의 특징이에요. 자기가 정리하고 이렇게 능동적인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시간이 없어요. 문제만 풀어 제끼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학원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대부분의 학원은. 얘가 정리하도록 시키는 게 너무나 티칭 노력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학생마다 좀 다르니까. 그러니까 보통은 문제 폭탄으로 많이 풀려버려요. 그게 초등엔 통해요. 개념이나 원리 대표 문제가 몇 개 없으니까. 중등도 얼추 통해요. 근데 고등 갈수록 그거로 받을 수 있는 점수가 40점 밑으로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렇게 무한 반복으로 양치기로 해결할 수 있는 게 한계가 도래해요. 그런데 완전 7회도 학습법을 하면 2등급이 돼요. 전 이건 엄청 많이 경험했습니다. 제가 재수하고 5등급이네. 4.5등급이 전국 중간이거든요. 그건 밑인 애니까 수학을 잘한다고 볼 수 없는 애죠. 재수까지 하고 5등급이었어요. 그런 애를 제가 이 7회도 학습법을 시켰거든요.
수학 B스텝 대표 문제만 골라서 그것만 어떻게 푸는지 한 줄 풀이를 달고 단어장을 만들어서 들고 다니면서 외우겠어요. 물론 거기서 공부는 더 했습니다. 걔가 삼수에서 1등급 나왔습니다. 수능에서. 이런 경험 많습니다. 뼈대를 먼저 세우십시오. 간격을 두고 여러 번 반복하십시오. 꺼내려고 셀프 테스트를 하십시오. 정리를 하십시오. 이거를 비슷한 유형끼리 묶고 한 줄 풀이를 달고 그렇게 하십시오. 자, 칠해도 학습법은 했고요. 이게 중하위권이 상위권 가는 가장 중요한 학습 방법이에요. 칠해도 뼈대 먼저 세우고 그 다음 살을 붙여라. 그 다음에 중하위권이 많이 안타까운 게 실수도 많이 해요, 얘들이. 근데 실수 잡을 때 부모님이 막 구박을 많이 하시는데요. 저는 어떻게 하냐면 반반 노트를 풀어요. 반반 노트 이렇습니다. 노트에 반을 쫙 해서요. 왼쪽에만 풀어요. 1, 2, 3, 4 이렇게 풀어요. 푼 다음에 풀이 과정이 뭐 대충 쓰게 해요. 이게 좀 크면은 풀이 과정 쓰는데 처음에는 그냥 답만 달린 적어요. 암산을 많이 해요. 그래도 괜찮아요. 답만 적어도 어쨌든 간에 여기 풀어라. 책엔 풀지 마라. 자, 얘가 틀렸다가 맞았죠. 얘는 맞았고, 틀렸다가 맞았고. 틀렸다가 맞은 거는 옆에 다시 풀어요. 그냥 안 풀고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 자기가 틀린 위치에 빨간 줄을 긋게 했어요. 그 다음에 절대값이 뭐씩 써놨죠. 그리고 나서 다시 풀어요. 근데 다시 풀어도 틀렸어. 도움 받았어요. 티처한테 도움 받았다고 티처한테 써놨네요. 자, 그럼 책에는 얘는 책에 신호등처럼 옆으로 표시하라고 했죠. 그래서 표시하는 거예요. 틀렸다가 두 번 틀렸다가 맞은 게 되겠죠. 얘는. 그 다음에 얘도 여기 푼 거예요. 틀린 데를 찾아서 다시 풀어요. 틀린 데를 찾아서. 근데 여기에 밑줄 그었는데 잘 안 보이시겠다. 빨간 줄을 그었어요. 왜 반반 노트를 어떻게 하냐면 안 도와줘요. 틀린 데를 네가 찾아라. 틀린 부분을 찾아내는 요게 중요합니다. 자기가 찾기 시켜야 돼요. 암산만 하면은 찾을 것 없는데 그래도 자기 풀이 돌아보더라고요. 신기해요. 왜냐면 요거 했을 때 그때 생각이 나나 봐요. 선생님 그때 요거 때문에 틀렸어요 라고 물어봐요. 풀이 과정이 없는데 왜 틀렸니? 하여튼 찾아내서 맞잖아요. 틀린 걸 지적 안 해요. 혼내지도 않아요. 어떤 분은 틀린 거 실수하는 거 잡으려고 혼내시는데 혼내지 마십시오. 쥐어 박히면서 개선이 잘 안 돼요. 물론 개선은 좀 되지만 기분도 안 좋고 머리도 굳어지고 위축되고 수학 싫어해요. 어떻게 하시면 좋으냐면 틀린 거를 혼자 고치면 오히려 축하해줘요. 저는 틀린 거 자기가 찾아서 맞으면 그냥 한 번에 맞은 것보다 더 축하해줘요. 오, 야, 다봉 어려운데 잘했네. 어떻게 성공했어? 하면은 얘가 기분이 좋아서 이야기해요. 사실은요, 이때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런 거였어요. 제가 마이너스 처리할 때 잘 몰랐는데 마이너스 이렇게 하는데 알았어요. 필요하면 책을 찾아보라고 해요. 이게 시험이 아니잖아요. 이게 우리가 변별을 위해서 이걸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변별이 목표가 아니니까요. 변별이 목표가 아니고 학습이 목표잖아요. 학습이 목표니까 자기 힘으로 고쳐내면은 학습이 더 일어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더 축하해줘야 된다고. 이렇게 축하를 해주면 기분이 좋으니까 더 공부하는 재미가 나요. 다음에 안 틀리려고 노력도 더 해요. 자기 풀이 틀린 건 자기가 찾다 보면 내가 실수하는 패턴이 있구나 자기가 발견해요. 그래서 반반 노트가 저는 학생 기 안 죽이면서 부모 속 안 터지면서 애 기 살려주면서 실수를 빨리 잡는 법이에요. 제가 이거 반반 노트를 어떻게 하게 됐냐면요. 가천대 영재교육원 다니는 학생이었어요. 똑똑하죠. 얘가 중학교 1학년 1학기 진도를 나가는데 마이너스인데서 어마어마하게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권을 문제집 풀렸냐면 개념 플러스 유형 라이트의 기적의 계산, 수력 충전, 여기 계산 학습지입니다. 그 다음에 센수학, 교과서 한 5-6권을 풀렸어요. 계속 틀리는 거예요. 얘가 바본가? 근데 가천대 영재교육원까지 다니네. 딴 거 보면 잘하거든요. 왜 이런지 하고 제가 자세히 봤어요. 얘 풀이를 대체로 별로 없지만 조금씩 썼거든요. 노트에 풀려고 해서. 자세히 보니까 틀렸던 문제를 다시 푸는 거예요. 얘는 오답 노트에. 다시 푸니까 어떤 때는 맞고 또 어렴풋하니까 다시 푸면 또 틀리고 똑같은 문제를 맞았다 틀렸다 맞았다 틀렸다 여러 번 하고 있는 거예요. 정성 들여서 내가 안 틀리려고 노력을 안 하더라고. 그러니까 계속 틀리는 거예요. 저도 예를 들면 춤을 배우는데 새로운 막 복잡한 동작이니까 틀릴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 생각 없이 하면은 1년을 다녀도 그게 잘 개선이 안 돼요. 악기를 연주하는데 기타로 치거나 바이올린을 칠게요. 그냥 자꾸 삑살이 나는 데는 아무 생각 없으면 1년이 지나도 계속 삑살이 날 거예요. 의식적으로 노력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더 풀리는 거 안 되겠다. 잔소리 해도 지가 노력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반반 노트 이렇게 씁니다. 틀린 거 찾아. 빨간 펜 그어. 바로 그 옆에 풀어. 요렇게 하니까 자기 풀이를 이제부터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틀리는 패턴을 빨리 찾더라고요. 그래서 금방 고쳐졌어요. 그 뒤로 이렇게 딴 애들도 시켜보니까 연습장 따로 오답 노트 따로 할 때는 맞았다 틀렸다 맞았다 틀렸다 반복하던 애들이 연습장하고 오답 노트를 하나로 합쳐서 틀린데 빨간 펜 긋게 하니까 빨리 실수를 찾더라고요. 그래서 중하위권 애들은 반반 노트 저희가 찾아낸 솔루션입니다. 여기 중요한 거는 틀린 거를 지적 안 하는 거예요. 네가 찾아. 그리고 찾아서 고치면 박수를 더 크게 쳐줍니다. 자, 실수 잡는 방법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상위권, 상위 11%, 2등급이 1등급 되려면, 2등급이 1등급이 되려면, 2등급에서 1등급이 되려면 4%예요. 상위 4% 되려면, 아까는 뼈대 먼저 학습법이었죠. 여기서는 피지컬 공부법을 해야 돼요. 피지컬. 자, 일단은 뼈대 먼저 학습법을 먼저 하고, 2등급을 해놓고, 그 다음에 선행학습을 좀 해야 돼요. 얘들은. 왜냐하면 어느 정도냐면 고1 때 만약 1등급 받고 싶은 애면은 2등급까지 만들고 들어가야 돼요. 시험 쳐보고 2등급을 목표로 하려면 3등급은 만들고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가서 1년 동안 막 이제 시험 공부 1년은 아니죠. 고1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때 1등급 목표하면은 들어가기 전에 2등급 만들어 놓고 가서 막 열심히 해서 1등급 아니면 목표 등급 만들고 가야 돼요. 쉽지 않거든요. 어느 정도냐면 목표 등급을 만드는데 2년 걸려요. 고1 과정은 2년은 해야 돼요. 학습 능력이 좀 약한 애들은 2년 반, 3년도 걸려요. 자, 목표 등급이 높은 애일수록 일찍 들어가세요. 저희 애들 영재고 가는 애들 고1 과정 가서 고1 과정을 잘하는데 한 2년 걸립니다. 아주 똑똑한 애들이 영재고 가는 급의 애들이 물론 좀 어리긴 하지만 많이 걸려요. 쉽지 않습니다. 고1 과정 등급 만드는 게. 왜 그러냐면 고1 과정을 올라가면은 중학교 때랑 비교도 안 되게 개념, 원리, 기본 예제, 응용 문제의 양이 폭발적으로 늘는 거예요. 그래서 걔를 머릿속에 재구성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 훈련을 안 했단 말이에요. 중학교 때까지 개념 원리 몇 개 없으니까 바탕화면에 그냥 파일 막 까다 놓고 쓰던 애들이 문제만 풀다 보면 저절로 유형 암기가 다 됐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학습을 한다. 머릿속에 정리를 한다 컨셉이 없던 애들이에요. 걔들이 정리를 하는 게 쉽지가 않을 거예요. 너무 많아져서. 그래서 한 2년 걸립니다. 공부를 해야 돼요. 근데 그까지만 하면 2등급이 목표니까 1등급 하고 싶은 애들은 좀 더 문제 해결력을 길러야 돼요. 학습만 하면 2등급이에요. 문제 해결을 기르려면 도전적인 문제를 혼자 힘으로 풀어야 돼요. 그래서 한 20분은 혼자 힘으로 풀어야 돼요. 못 풀면 선생님이나 답지 도움 받아도 좋아요. 상위권일수록 도움을 적게 받아야 돼요. 다음날 하고 또 다음날 하고. 그럼 왜 20분이냐? 오래 하면 좋은데 진도를 못 나가니까. 마음이 바쁘니까. 한 3문제 풀었더니 오늘 진도 다 나갔네, 끝났네? 이러면은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 20분 하고 안 풀리는 거는 패스하고 또 다음 풀고 다음 풀고. 아직은 요 단계는 정리하는 게 먼저기 때문에 그래요. 패스했던 문제는 다음날 풀어도 좋고 아니면 도움 받아요. 답지 도움이나 선생님 도움 받아요. 자, 도움을 받으면요, 꼭 한 줄 풀이를 달아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죠, 한 줄 풀이. 꼭 달아야 돼요. 그리고 도움 받을 때 그냥 하지 말고 포스트잇을 이용해야 돼요. 뭐냐면요, 선생님 가르쳐 주세요가 아니고 선생님 여기까지는 제가 풀이가 이해가 돼요. 근데 여기부터 이해가 안 돼요. 이렇게 해야 돼요. 여기부터 이해가 안 돼요. 거기에 딱 포스트잇 붙여서 가야 돼요. 그러면 선생님한테 질문하거나 답지 볼 때 돼요. 그래서 설명을 들었잖아요. 그러면은 고풀이까지만 포스트잇을 딱 가려야 돼요. 알던 데 놔두고 모르던 데에 포스트잇 붙여놔요. 그래서 다음에 복습할 때 혹시 그때도 기억이 안 나면 20분 동안 해보고 그래서 안 되면은 답지를 보는데 포스트잇 있는 데까지 딱 오면은 기억을 또 올려봐야 돼요. 이렇게 인출하는 연습을 좀 해야 돼요. 그래서 포스트잇 이용해야 된다. 한 줄 풀이 꼭 달아야 된다. 자, 상위권, 최상위권이 아니면 반성을 더 해야 됩니다. 반성. 문제를 풀었잖아요. 아까 포스트잇 공부법 이야기했죠. 근데 그것만 안 되고 한 줄 풀이를 달 때 지식을 모듈로 분해해야 돼요. 그냥 모듈 간의 연결을 확인해야 돼요. 이게 뭐냐면요. 저 앞으로 가볼게요. 아까 평가원, 수능 출제 기간인 평가원에서 뭐라고 했냐면요. 이해 능력에서요. 문제와 관련된 수학적 개념을 파악,
하고 적용하는 능력, 문제와 관련된 요게 아까 모듈을 알아야 돼요. 이 문제는 어떤 문제고 한 줄 풀이할 때 요게 정리가 되는 거고요. 추론 능력 할 때 요게 1등급이거든요. 얘가 추론 능력이 1등급에서 필요해요. 1등급 상위권에서 최상위권 될 때 유추를 통해 문제 해결의 핵심 원리를 발견하는 요런 게 아까 말씀드린 연결을 확인하고 그런 거예요. 분석, 문제를 이해하는 거예요. 요건 1등급 탁거리까지는 돼요. 이해, 모듈을 기반 지식과 연결해요. 이게 대표 문제 단원장입니다. 대표 문제 단원장끼리 막 문제끼리 연결을 하고 정리하는 거예요. 한 줄 풀이. 그다음에 연구, 이해한 것을 기록하고 정리해요. 반반 공채, 반반 노트 아까 말씀드렸죠. 한 줄 풀이를 쭉 달았기 때문에 그걸 쭉 보면 정리가 돼요. 그 다음 모듈이 연결된 새로운 지식을 구성해요. 그걸 깨달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론이 만들어지거든요. 수학 아이디어 공책을 만들면 좋습니다. 이거는 상위권, 최상위권한테 필요해요. 수학 아이디어 공책은 아까 설명을 안 드렸는데 이것만 설명 더 드릴게요. 수학 동아리에 있는 거예요. 서울영재고등학교 합격한 학생이에요. 수학을 잘해요. 자기는 수학 아이디어 공책이라는 거를 만들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런 거예요. 자, 필승 문제라는 유형을 자기가 포착을 한 거예요. 이건 새로운 하나의 유형으로 만들어야겠다. 그러면은 그런 유형의 문제를 많이 풀어봐요. 보통 문제집이 좀 정리되어 있죠. 그래서 풀이에서 공통점을 찾아요. 찾아보니까 풀이법이 3가지 정도 전략이 있대요. 홀짝성을 이용하는 경우, 색칠하기 이용하는 경우, 이겼다고 가정하고 푸는 방법. 그래서 필승 문제는 한 3가지 정도의 유형으로 나눌 수 있더라. 그럼 새로운 문제를 만나요. 이게 이제 정리를 한 거죠. 그러면은 아이디어 공책에 있는 거를 살펴봐요. 그래서 내가 옛날에 이론으로 정리한 적이 있으니까 3개로 한다는 이론을 정리했죠. 문제끼리 비교해가지고 정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수학 아이디어 노트에 적은 거예요. 그래서 이 3가지 전략으로 써봐요. 통하면은 해결, 안 통하면은 처음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유형을 만들어. 뭐 이런 식인 거예요. 그래서 노트를 만들어 놓고 그때그때 업그레이드 한다. 요게 수학 아이디어 공책입니다. 요거까지 하면은 상위권 또는 최상위권 될 수 있어요. 하나만 더 예를 들어 드릴게요. 수능 수학이 엄청 어려웠던 해가 있어요. 보통은 수능 수학 만점자가 몇백 명 또는 몇천 명 수준으로 있는데 그 해에는 27명밖에 없었어요. 완전 불수능이었거든요. 그래서 전국에 27명만 수능 만점이었어요. 엄청 어려운 킬러 문제가 몇 개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전국에 1,800개 이상의 고등학교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고등학교에서 2명이 수학 만점이 나온 거예요. 그것도 같은 반이에요. 한 명은 서울대 어디 가고 한 명은 중앙대 어디 갔는데 걔들한테 이렇게 입에서 찾아서 인터뷰를 한 거예요. 어떻게 공부하셨습니까? 그러니까 두 학생이 다 똑같은 동아리인 거예요. 수학 동아리. 선생님이 어려운 문제를 주신 거예요. 좋은 어려운 문제. 그거를 일주일 동안 공부하는 거예요. 낑낑거리고 푸는 거야. 모이면은 걔들끼리 풀이 과정을 나눠요. 그렇게 낑낑거리고 풀고 나눴더니 최상위가 된 거예요. 극상위가 된 거예요. 자, 이번에는 1%에서 최상위권 4%에서 극상위권 1% 안쪽으로 가는 극상위권이 되는 공부. 아까는 피지컬이었는데 이번엔 사고력 공부법이야. 똑같습니다. 뼈대 먼저 하는 거 똑같고 힘껏 선행은 똑같은데 얘들은 한 2년 선행이 아니고 무제한 선행이에요. 왜냐하면 얘들 레벨은 고교학점제랑 2028 대입제도 개편 시안을 보면은 심화 과목을 대학에서 볼 거예요. 선택 과목을 뭘 했느냐. 왜냐하면 내신이랑 수능이랑 동점자가 너무 많을 거라서 내신이 5등급 약화되고 해서 동점자가 너무 많으니까 심화 과목을 수강했느냐 아니냐를 볼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가서 심화 과목 수강해야 됩니다. 물리 2까지 하는 게 아니고 고급 물리 이런 거 해야 되고 물리학 실험 이런 거 해야 돼요. 그러려면 선행학 수업 많이 땡겨놔야 됩니다. 힘 닿는 대로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사고력 공부법이 피지컬 공부법 다른 게 20분이 아니고 이건 끝까지 풀어야 돼요. 끝까지. 그리고 반성하고 다른 풀이도 만들어보고 문제 만들기까지 해야 돼요. 아까 그 불수능일 때 한 반에서 2명이 만점 나왔던 걔들이 이걸 한 거예요. 그 문제를 다른 풀이도 하고 모여가지고 야 이거 가지고 삼각형일 때 이런 문제가 됐으면 사각형일 때는 어떻게 될까 이런 토론을 한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가지고 놓은 거죠. 많이 푼 건 아니에요. 소수만 풀었어요. 얘들은 그게 되는 게 뼈대가 이미 돼 있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모르는 문제가 소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문제를 깊이 있게 할 여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릴 때 사고력을 개발해 놓고 학습법을 배워 놓으면 이 극상위권까지 올라갈 여유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막
칠해도 가기 바쁜 애가 되는 거고, 힘이 약하면. 그래서 수준을 한 단계씩 올리는 공부법을 제가 했습니다. 또 중요한 거 하나는 더, 공부의 양과 질을 확보하는 방법이에요. 캐리 맥퍼슨이라는 교수님이 이런 실험을 했어요. 악기를 연주하는 초등학생이에요. 초등학생들한테, 예를 들면 바이올린은 바이올린, 피아노는 피아노예요. 이 악기를 얼마나 오래 할 것 같니? 이 악기를 얼마나 오랫동안 할 것 같니? 라는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랬더니 난 금방 1년 안에 끝낼 거예요. 단기. 초등학교 안에서만 할 거예요. 중기. 어른 돼서도 할 거예요. 장기. 얘들이 연습량이 어떤가를 보니까 대부분 애들이 연습량이 1이에요. 연습량이 많은 애는 좀 적어요. 연습량이 많은 애가 좀 올라갔네, 적어요. 근데 연습량이 적은 애가 수행 능력, 피아노 얼마나 잘 치느냐 보면 한 5 정도 해요. 연습량이 늘어도 수행 능력이 별로 안 많아. 연습량을 더 많이 시켰어. 뭐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빡센 쌤이 막 시켰나 보죠. 그러니까 수행력이 좀 올라가긴 했는데 그닥 안 높아졌어요. 연습량이 많은데도. 신기하죠? 많이 했는데 무서운 쌤 만나서 막 아니 어머니가 막 닥달해가지고 많이 했는데 연습을 수행 능력 실력은 별로 안 늘었어요. 그다음 중기 초등학교 다닐 동안 할 거예요. 뭐 좀 좋아하는 마음이 있는 애죠. 똑같은 연습량을 했어요. 예를 들면 일주일에 30분 하는 그룹이에요. 적은 그룹이죠. 적은 그룹인데도 적게 했는데도 여기 안 좋아하는 애들보다는 실력이 더 높아요. 똑같은 양을 했는데 어른 돼서 하고 싶어요. 얘 좋아하는 애죠. 얘는 똑같이 적게 했는데 실력이 높아. 똑같은 양을 했는데도 똑같이 적게 했는데 레벨은 달라요. 수행 능력이. 좋아하니까 잘하죠. 심지어는 어느 정도냐면요. 얘는 싫어하는 애가 많이 했어요. 누군가 시켜서 억지로 많이 했겠죠. 그거보다 좋아하는 애가 조금 한 애가 더 실력이 높아요. 황당하죠. 난 연습도 많이 했는데 왜 쟤는 맨날 노는 것 같은데 점수 더 잘 나오지? 이건 거예요. 타고난 피아노 재능이 좋아서, 타고난 수학머리가 좋아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데서도 하고 싶어요 할 정도로 좋아하는 거예요. 좋아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까 전에 제가 켄달 박사가 바다 달팽이 가지고 실험했던 거 기억나시죠? 크랩1이 있고 크랩2가 있는데 크랩1은 반복을 많이 하면 새로운 회로가 생겨서 시냅스가 생겨서 장기 기억이 된다예요. 근데 크랩2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크랩2는 강렬한 감정이 동반되면 반복 횟수가 적어도 새로운 회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 강렬한 자극이 부정적인 자극일 수도 있어요. 공포, 놀람, 이런 걸 수도 있는데, 재미, 즐거움 같은 긍정적인 자극도 똑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적은 횟수로 훨씬 신경회로가 빨리 생기는 거예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천재는 노력하는 자를 못 이기고, 노력하는 자는 즐기는 자를 못 이긴다. 할 때 그 즐기는 자인 거예요. 우리 인류가 그 경험이 많으니까 그런 속담이 생긴 거예요. 재밌어서 하니까 조금 해도 잘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예를 들면은 제가 당구를 배울 때 한참 재미에 빠지니까 누워서도 머릿속에 당구공이 움직여요. 실제 연습은 적겠는데 그렇게 상상으로 연습해도 뇌회로는 잘한답니다. 그래서 좋아하면 사실은 많이 해요. 좋아하면은 제 생각에는 이 많이 하는 그룹이 이 하루에 일주일에 연습하는 양이 많은 애들이 더 많았을 거예요. 좋아하니까. 그런데 효과도 더 높으니까 비교가 안 되잖아요. 성취도가. 좋아하는데 많이 하면은 이렇게 엄청나게 높은 레벨이 돼요. 좋아하면서 많이 하니까. 그래서 즐겁게 반복하도록 해주십시오. 즐겁게 만들어 주시면 좋습니다. 수학 공부를. 공부를 어떻게 즐겁게 하느냐? 이거 저희가 여러 번 설명했던 내용으로 그냥 할게요. 그냥 그거를 동영상을 봐주세요. 그냥 정리만 할게요. 자, 즐거운 동기, 이게 직접 동기라고도 하고 외적 동기도 있는데 얘가 성취도가 높다. 쉽게 이야기하면 검사 받으려고 공부하고 호남 날려고 공부하고 그런 애보다 1등 하려고 공부하고 출세하려고 공부하는 애보다 재밌어서 공부하는 애가 최고다. 공부를 재밌게 만들어라. 어떻게 재밌게 만들어요? 수학인데 그는 다른 시간에 할게요. 자, 감사합니다. 초6이고 지금 중3-1 거의 끝마쳤는데요. 예, 감사합니다. 질문해 주셔서. 센시 단계가 완전히 다 소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경우는 수상 들어가지 말고 다시 중등과정 밟고 들어가야 하나요? 목표 따라 좀 달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 2년 동안 등급을 만들어야 돼요. 만약 1등급 목표하는 학생이면 1등급 근처를 만들고 가야 돼요.
학군지에서 1등급. 그래서 테스트를 해보시길 권합니다. 어떻게 테스트하냐면, 이게 3학년 1학기라 적당한 시험지가 없네. 그 근처, 예를 들면은 뭐 내정중 분당이면 이렇게 좀 공부 잘하는 중학교 기출문제가 있어요. 그거를 시험을 한번 쳐보십시오. 그래서 어느 정도 점수 나오는지 보시면 좋고요. 중등 과정이 끝났으면 그러면은 고1 3월 달 전국 학력평가가 있어요. 전국에 있는 모든 고1이 시험을 쳐요. 그때 시험 범위가 중등 전범위거든요. 그거 시험 쳐보면 상대평가 등급이 나와요. 그거 보시면 대충 알겠죠. 자, 그걸 기준으로 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센시는 심화에 해당됩니다. 굳이 안 해도 됩니다. 뼈대를 먼저 단단하게 하시는 게 중요해요. 센시가 안 풀리는 건 뼈대가 흐물흐물해서일 수도 있고요. 사고력이나 문제결력이 약해서일 수도 있어요. 근데 센시는 그 문제결력을 기르는데 적합하지가 않아요. 양이 적어요. 체계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센시는 술술 풀리면 뭐 플러스 나쁠 거 없는데 정답률 70% 기준으로 70%안 넘으면 안 하시길 원합니다. 70% 넘으면 그냥 틀린 거 한번 오답만 하고 넘어가세요. 걔는 기본 지식이 아니기 때문에 뼈대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정형적인 응용 문제 아니기 때문에 학습의 대상이 아닙니다. 센시는 학습의 대상이 아니고 능력 개발이 목표인 문제예요. 달라요. 지식 학습이 목표인 문제가 있고요. 능력 개발이 문제인 목표가 있는데 센시는 능력 개발이 목표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도전하는 데 의미를 두면 되고 딸딸딸 완전 학습할 필요가 없습니다. 답이 됐나 모르겠네요. 너무 여기서 질척거리다가 진도가 늦어버리면 안 돼요. 지금 6학년이니까 진도가 늦는 것 같지는 않은데 너무 막 극심화까지 해가면서 하지 마세요. 중등에서 암만 극심화 해봤자 어차피 고등 가면은 다 무너져요. 의미가 별로 없어요. 어떤 분은 초등, 중등 극심화 해야지 고등 잘한다는데요 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고등을 잘한다고 하는 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뼈대 학습, 지식을 완전 학습하는 것까지 해야 돼요. 그게 기초공사. 그 외에 사고력이나 문제결력을 길러야 돼요. 이 두 개가 다 같이 가야 됩니다. 지식학습과 능력개발. 근데 능력개발에만 진탕 에너지를 쓰시는데 사실은 고1 과정 가서 진짜 어려움은 지식학습에 있어요. 왜냐하면 이 정도로 많은 지식을 얘들이 체계적으로 정리해 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그냥 문제만 풀어 제꼈기 때문에 대부분 애들이 고등과정 가서 무너져요. 그래서 극심화 해봤자 어차피 그런 도전하는 건 고등 가서 고등 문제 가지고 도전해도 되거든요. 한 2년 시간이 있잖아요. 그때 하면 되니까 너무 초등, 중등에서 극심화하지 마셔라. 심지어 극심화하다가 뼈대가 흐물흐물하게 엉망진창 뒤죽박죽 되는 경우가 더 많으니까 하거든요. 그래서 전문가 아니시면은 막 꼼꼼탄탄히 한다고 심화 문제를 학습을 시키는 분이 있어요. 암기를 시키는 분. 그럼 최악이에요.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선택과 집중을 하십시오. 심화 문제는 하지 마시고 뼈대를 단단하게 세우셔야 돼요. 뼈대가 단단하면 심화를 좀 더 붙여도 괜찮긴 합니다. 근데 너무 질척거리지 마시고 진도 좀 나가서 고등에서 심화를 하세요. 자, 답이 되셨나 모르겠네요. 초3이고 연산이 빠르지 않은 아이들은 연산을 언제까지 하는 게 좋을까요? 연산 학습지는 3학년 과정까지만 하세요. 그 진도가 학습지마다 좀 체계가 달라서 정확하게 어디까지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초등 3학년 과정까지만 연산학습지를 하세요. 왜냐? 연산학습지를 하는 이유는 단위 연산을 빠르고 정확하게 하려고 해요. 단위 연산은 매우 빠르고 정확해야 돼요. 그게 연산의 속도와 정확도를 결정하거든요. 예를 들면 세 자릿수 덧셈 뺄셈을 한다. 결국은 한 자릿수 덧셈 뺄셈 알고리즘 따라서 반복하는 것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알고리즘만 알면은 나머지는 단위 연산만 열 몇 번을 한다고요. 세 자릿수 덧셈 뺄셈을 하면. 그래서 단위 연산을 빠르고 정확하게 할 때는 교과서나 참고서 가지고 안 되고 학습지, 연산 학습지가 필요한데 그걸 넘어서면은 단위 연산은 이미 안 나오고 그 다음엔 알고리즘을 배우는 거거든요. 그거는 굳이 연산 학습지 필요 없어요. 그냥 기본서, 응용서, 뭐 심화서 이런 참고서 하면서 충분한 훈련이 됩니다. 그럼 지금 연산 실수가 많은 애는 단위 연산이 부정확하지 않은지 체크해 봐야 되고요. 알고리즘의 원리를 이해 못한지 체크해 봐야 되고요. 세 번째는 그냥 주의 집중력이 발달이 안 돼서 실수하는 걸 수 있어요. 이 셋 중에 하나에 얼추 걸려요. 단위 연산이 부정확하면 1, 2, 3학년 단위 연산을 훈련시키시고요. 다시
알고리즘을 이해 못했으면 말로 설명해 보라고 시키시고요. 주의 집중력이 아직 덜 발달돼서 그러면 그냥 반반 노트에서 자기가 고치게만 해주세요. 고치면 박수만 쳐주세요. 시간이 좀 필요해서 그래요. 지금 못 걷는 게 애가 남보다 좀 느리다고 해서 평생 못 걷는 거 아니잖아요. 지나면 다 해요. 발달 단계가 되면. 주의 집중력도 발달 단계가 되면 하니까 그냥 반반 노트만 쓰게 하세요. 연산학습지는 그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중등과정을 한 학기 대수만 쭉 먼저 나가고 2학기 기한만 따로 나가도 되나요? 예, 계통별로 나가는 거 괜찮은데요. 계통별로 하는 거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쁘진 않다. 근데 계통별 공부하는 거는 어떤 애들한테 좋으냐면 한 3배속으로 학습할 수 있는 애들. 쭉쭉쭉쭉. 그래서 2달에 한 학기씩 기본 응용 정도가 쭉쭉 나갈 수 있는, 2권이 나갈 수 있는 애들은 계통학습해도 된다. 왜냐하면 1학기에 공부한 거가 2학년 1학기에 또 나오거든요. 그래서 까먹기 전에 그걸 하니까 집중학습에 대해서 머리에 체계가 잘 생기거든요. 또 2학년 1학기 까먹기 전에 3학년 1학기 하면은 1, 2, 3 대수가 한 덩어리로 촥 체계적으로 정리가 되니까 그렇게 하는 건데 천천히 나가는 애는 어차피 2학년 갈 때 1학년가 다 까먹었기 때문에 그런 집중학습의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빨리 나갈 수 있는 애면 집중학습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때문에 괜찮다. 그런데 느리게 나가는 애면 집중학습의 효과는 거의 없으면서 단점만 노출돼요. 어떤 단점이냐면 1-1, 2-1 나갔어요. 근데 잘 안 돼서 다른 학원을 가야 돼. 그냥 다른 학원에 들어갈 바이 없어요. 다른 학원은 차곡차곡 나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갈 바이 없어지는 낙동강 어린이들의 위험만 더 많이 노출된다. 느리기 때문에. 그래서 빨리 나갈 수 있느냐 없느냐 보고 가세요. 사춘기가 오면서 수학이랑 멀어지고 있습니다. 어쩌죠? 사춘기 되면 기도밖에 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사춘기 오기 전에 한 1년 반 엉덩이 만들어야 되고요. 사춘기 오면 기도하십시오. 진짜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춘기 지나서 중3이 됐든 고1이 됐든 정신 차렸을 때 공부를 향해서 보고 있으면 좋은데 어디를 보고 있을지는 우리가 통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최고 좋은 건 기도입니다. 애는 못 바꿉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애는 못 바꾼다. 바꾸려 그러면 사춘기의 최고의 발달과합이 독립이거든요. 그래서 부모가 갑자기 바꾸려고 하면 애는 엄청 강렬한 독립투쟁을 합니다. 미국 독립전쟁 같은 것 벌어집니다. 그래서 안 하시고요. 부모가 바뀌어야 됩니다. 부모가 바뀌는 게 쉽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 아니고는 자기가 자기를 못 바꾸거든요. 자, 수학을 즐겁게 하는 게 중요하고요. 공부가 재밌는 요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즐거움의 요소들이 과목마다 좀 다르고 나이마다 좀 다른데 그거를 찾아주는 게 저희 GTG 수학의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은 저희에게 상담을 요청하십시오. 기꺼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재원생 아니라도 도와드릴게요. 연락만 주십시오. 유튜브 보시는 분도 연락 주십시오. 괜찮습니다. 자, 여기서 마칠게요. 긴 시간 감사합니다.